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그렇죠? 첫 번째 거 뭐라고 나올까? 서학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무슨 뜻이야? 서양의 학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17세기 무렵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전래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34페이지. 자, 당시에 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여러 신나라의 어떤 서적이라든가 서양에 관련된 것들을 전래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학문으로 전래가 되죠, 그렇죠? 서양의 학문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서학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왔던 뭐가 있어? 천주교 서적들이 있죠, 그렇죠? 요것을 이제 정체적 소외된 남인들이 종교로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교황청에서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이었다라고 해요. 그 바로 뭐야? 천주교에 관련된 선교사들이 가서 포교를 통해 종교가 전래된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전래가 어떻게 한 거야?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들여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하나가 바로 뭐야? 실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청나라와 자연스럽게 왕래가 많아지면서 청에 갔다 왔던 사신들이 무조건 청을 오랑캐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자고 하면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까? 복합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점차 이것이 발전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바로바로 도입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걸 통해서 한번 사회를 개혁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중심이 농업을 중심으로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 중농학파라고 불렀고요. 상공업을 진흥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을 좀 해결해보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중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세상을 바꾸는 다른 도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스승이었던 유형원이 있고요. 그의 제자였던 이익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가 있을까? 정약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유형원이 제시했던 바로 제도는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토지제도를 한번 개혁해보자는 거야. 균 어떤 뜻일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유형원 본인도 신분이 뭐였을까? 그렇죠. 그럼 어떤 균등이었냐? 양반, 농민 이런 식으로. 지배층은 더 많아. 하지만 유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균등하다고 봤을 거야.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송곳하나 바나나나 꽂을 땅들이 각자 개개인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땅이 있으면서 그걸 경작할 수 있는 누구를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을까? 자연농을 육성하는 게 최대 목표였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반은 양반에 맞게 농민들은 농민에 맞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줘서 자연농을 육성해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나라에 세금도 내야 전체가 어때요? 화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익은 바로 뭘 제시했냐? 한전론을 제시합니다. 요 한은 제한하다라는 거야. 자, 토지를 또 나눠줍니다. 똑같이. 대신 토지를 어떻게 하냐? 딱 반을 나눠. 그리고 이 하나의 토지는 뭘로 정하냐면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길 영자야. 영원히 이 땅 하나만으로 내가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농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필요에 따라서는 팔 수 있어. 하지만 농민으로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또 후대에 이 땅을 물려줘야 되겠죠. 이런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땅은 영업전이라고 불렀어. 근데 나중에 이것마저 팔아버리니까 몰락하는 농민들이 생기고 그걸 양반들이 다 견뎌놔버리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다 노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목표는 다 바로 뭐야? 자연농의 육성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이었던 영업전과는 거래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영업전의 거래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경우는 참 많지만 여전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론은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보면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5번 집, 6번 집, 10번 집, 8번 집이 있겠죠? 이 중에 대표를 뽑아. 그 대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러한 토지를 1여라고 불렀어. 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각자 경작을 하면서 여기는 공동 경작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요걸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들 세금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으면서 저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농민은 굶어 죽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자들도 어떻게 할까? 이 여자들 맨날 노동에 잘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합니다. 그 이유는 체크 안 하면 똑같이 나눠가는데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연농 육성이 중농업화에 가장 시급한 문제고 다양한 방법으로서 사회를 개혁해 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농업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을 우리 누구라고 한다? 중상학파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용후생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삶에 이로운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후대의 삶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불러서 이용후생이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 첫 번째 유수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홍대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박지원, 그리고 박제가 정도만 알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수원은 우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고요. 상공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많지만 특히 유수원은 뭘 내세웠을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조금은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특히 누구들? 양반 사대부와 농민과 상민과 수공업자들, 이런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배치시키자. 그러니까 평등하게 다 바라보자. 이런 거 주장했고요. 근데 홍대영은 특히 천문이라든가 이 천체에 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래서 홍대영이 대체적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지구 자전성. 스스로 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지구 부양성.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집 어떻다고 봤어? 네모나 타고 봤죠, 그쵸? 맨 끝머리가 어떻게 돼? 남쪽으로 떨어진다고 봤는데 이제 드디어 지구가 축구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규명해낸 거죠, 그쵸? 다양한 처치 관측과 서양에서 전해진 학문을 바탕으로 규명해낸 거죠, 그쵸? 자, 박지원 느지막한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고 삼촌을 따라서 자주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청의 발전상을 많이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들을 많이 제기하게 되죠, 그쵸? 당시 여러분들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선상, 여가, 객주, 더 나아가서 도고들이 성장하는 아주 자본주의가 조금씩 태동하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야. 청나라는 더 발전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 발전하면 물자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 돌을, 수레라든가 선박을 이용해서 더욱더 활발한 물자의 유통을 주장했고요. 또 하나, 대규모 거래를 하기 위해선 물물 교환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더욱더 뭘 많이 사용하는 게 자본주의를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 화폐죠, 그렇죠? 수레, 선박, 화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박제가도 비슷해요. 수레도 선박도 강조합니다. 근데 특히 박제가는 바로 뭘 강조했을까? 소비를 강조합니다. 소비를 뭐에 비유했냐? 샘물, 우물에 비유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샘이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용천에 의해 지하수 솟아나는 건데 안 쓰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야.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이익이 생기고요, 그렇죠? 또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이익이 생기겠죠. 각자 이익이 생겨야 개인의 삶도 영위하고 아울러서 나라에 세금을 낸다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누구나 돈을 안 써. 모으기만 해. 하면 어때요? 생산자도 몰락할 거고 물건을 파는 상인도 올라갈 거고 이는 곧 또 어떻게 돼? 국가의 재정도 당연히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활하고 적절한 소비가 더욱더 경제활동을 활발화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 일찍부터 규명해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소비를 뭐에 비유했다? 샘물에 비유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그렇죠? 또 책 하나 본다면 홍대영이 쓴 대표적인 책은 의상문답이라고 하는 실학서적이 있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나라 열화 다니며 썼던 열화일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박재 같은 경우는 북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본인 정의를 제시했죠. 북학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기사 채워볼까요? 1번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서학. 그쵸, 서양의 학문. 이게 더 발전돼서 천주교가 나중에 전래되는 거죠. 그쵸? 당연히 천주교들은 누가 더 믿었겠어? 정치계에 소외된 남인들이 더 많이 믿었겠죠. 그쵸? 자, 2번엔 뭐가 들어갈까? 실학이죠. 그쵸? 도저히 여러분들 성리학만으로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점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공자와 맹자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수치제도에 대한 개편, 그쵸?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들이 이런 실증적인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쵸?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중상학파들, 먼저 균전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였을까? 유형원. 한전론은 정혜영이 주장했던 건 여전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원칙이다. 그리고 한 곳은 어때? 세금으로 납부한다. 여장이 매일매일 노동일지 체크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원칙이지만 그만큼 또 까지기도 해요. 알겠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유수원. 기술혁신을 주장했다. 누가 있습니까? 그쵸. 특히 또 홍대영은 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 천체의 관측. 오케이? 그래서 지구 자전설이라든가 지구 규형설 같은 것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또한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별표 너무 중요하고요. 박제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제가 좀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언제? 정조 때 배웠죠. 그렇죠? 정조 시기 때 규장과 검서 서울 출신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박제가였죠.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실학하면 그 중에 국학 연구도 있어요. 너무 중국 거 사대하는 것 좀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의 지형 지리라든가 우리나라의 언어에도 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안정복, 유득공, 한치훈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역사와 또 고구려라든가 고조의 역사를 강조했던 우리나라 자체 주체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지리도 이제 세계 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지리를 연구하는 것들 많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도 역시 한글을 연구하는 이런 국학 연구가 당시에 또한 활발했었다. 여러분들 막 삼정의 분란으로 동탄에 빠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몰락하고 유랑하는 농민들 노비가 되고 산적이 여기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대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이런 예언 사상이라든가 그렇죠? 도참이나 비기 같은 것들이 또한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말세 무슨 뜻이야? 세상이 종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세가 도래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라든가 비밀스러운 기록 이런 도참 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대표적인 도참 비기하면 어떤 책이 있었냐?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망이 흥정이야. 무슨 뜻일까?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흥한데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계룡사도로 옮겨야 되는데 한마디로 현재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돼야 우리가 다 잘못 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금지 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만큼 당시에 세상이 참 힘들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특히 또 많이 유행된 게 바로 뭘까? 미래, 그쵸? 미륵이죠. 그쵸? 지나다니는 수많은 땡중들이 내가 미륵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삶의 종교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유행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동학이라는 게 있죠. 그쵸? 동학은 여러분 이름 봐서 알겠지만 딱 뭐에 반대하는 것 같아? 그쵸? 서학에 반대다.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종교겠죠. 그쵸? 1860년에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이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장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누가 창시했을까? 최재우 의회가 창시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배웠던 사상과 신앙이었던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좀 천주교적인 요소까지도 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 천주교하고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토착적인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여기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사상이 있어. 바로 뭐였을까?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뭐 하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민이다, 수공업자다, 상인이다. 저게 천시하면 될까 안 될까? 누구나 다 하늘처럼 떠받드라는 거죠. 나름대로 어떠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라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매우 소외받고 있던 천민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또는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몰락한 양반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회 계층으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내천 같은 만민평등을 부르짖는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장려할까? 엄청나게 규제할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시킵니다. 그 죄는 바로 어떤 죄였을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현혹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동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대 교주 최시영 시기 때 가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교단을 정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그 종교가 유지되려면 확실한 교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최재우가 만들었던 인내천이라든가 오심즉 여심이라든가 후천개벽 같은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쫙 집대성해서 최시영이 경전을 만들어 하나는 동학의 기본 대전이었던 동경대전과 하나는 한글로 된 가사집이니까 운율을 붙인 거예요. 한글에다가 누구나 다 쉽게 따라 부르 이런 거죠. 그렇죠? 바로 용담유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경전이 만들어지고 교단을 정비해. 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호와 적재라는 걸 해가지고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30년 후에 뭐까지도 공화국민운동으로까지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세가 확장된다라는 거. 다음 여러분들 천주교도 할게요. 서양의 학문으로 전래되었던 서학이 이제 종교로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출발점은 당연히 정치계에서 소외된 누구였어? 남인들이 뭔가 현실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 이거 똑같아. 천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던 여성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천민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금지하게 돼. 왜냐? 평등도 문제가 되지만 천주 말고 다른 사람들 믿거나 신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목까지도 거부하게 될까?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돼요. 실례로 보면요, 충청도에서 윤지충이라는 양반까지도 천주교를 믿고 제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중앙에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정말 그릇된 사이비 종교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교겠죠, 그렇죠? 사교로 금지하지만 끊임없이 일반 민중들 사이로 싹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낸다. 만약에 천주교와 동학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만민평등. 자, 예언사상의 유행, 지배층의 수탈과 재난, 질병이 만연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기나 고참사상이 유행했다고 했죠? 대표적인 비기, 책 이름 7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정감로. 정씨가 왕이 되고 수도를 계룡사도로 옮긴다, 뭐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또 미르신앙도 많이 유행한다고 했죠? 다음 천주교랑 동학 볼게요. 8번에 들어가면 뭘까? 그렇죠. 남인계의 시작돼서 신앙으로 수용했다. 인간에 대한 평등과 사랑, 박애를 강조했죠. 박애가 뭘까? 다 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죠? 너를 박자야. 하물며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 원수죠. 그렇죠? 하층민, 중인, 상민, 부녀 사이에 널 선발했다. 하지만 탄압받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제사의식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동학 1360년 경주의 몰락한 양반 누가 창시했다? 최재우. 인내천이 무슨 뜻이었어요? 후천개벽. 지금 이 썩어 빠진 사회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열리기를 갈망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 바람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주교나 동학 같은 것들이 그 교세가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확산될 수 있었던 거죠. 자, 확인하기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OX. X죠. 상공업하고 토지제도하고 조금 관련이 없죠, 그렇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청나라랑 그 청나라의 문화, 문물을 수용하고 아울러서 수레나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폐를 이용해서 더욱더 어떻게 하겠지? 상공업을 진흥하자. 이런 핵심 포인트예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내세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중농학파자, 그렇죠? 누구누구 있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상공업자 누구누구 있었다? 중상학파는 홍대용, 유수원, 박재가, 박지원 등이 있었다. 정약용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X. 한전론은 어떤 거였어? 이익이었죠, 그렇죠? 정약용이 했던 건 여전제죠, 그렇죠? 조선 후기 도참설 등의 예언사상과 미륵이 나타난 세상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였다. 오죠, 그렇죠?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19세기. 여러분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게 되면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5년 만에 수렴청정이 끝나고 나서 이 순조의 외척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흔히들 뭐가 시작됐다고 합니까? 애도 정치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렇죠? 애도 정치의 시작 여러분들 똑같아. 특정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친 지방 수령들은 전유산을 다 바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했던 원금 플러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방에서 엄청나게 수탈했겠죠, 그렇죠? 특히 그 당시에 세 가지 세력이 물러났다고 하잖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익히 배웠죠, 그렇죠? 삼정의 문란은 뭐뭐 있었어? 전정. 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끝나지만 원래는 세금 제도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면서 오히려 높은 이자, 고리대로 전락한 게 있었죠, 그렇죠? 바로 뭐였습니까? 환급이죠, 그렇죠? 전정에 문란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실제적으로 내가 갖지 않은 토지에도 내 토지로만 올라가 있어가지고 내가 실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부지기수로 많이 내겠죠. 그리고 여기서 거둬진 미국이나 이런 것들 운반하면서는 각종 부가세 같은 것들을 다 물렸단 말이야. 특히 또 심했던 건 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도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거뒀을까? 어린아이에게도 거뒀다 그랬어. 송진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애들 입 물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얘네한테까지도 더해서 군토를 징수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구천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와. 죽은 우리 시아버지 것도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죽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꼴진토도 있었고요. 이웃집이 도망가면 그 이웃집 것 내가 대신 내야 돼요. 친척 것도 내야 된단 말이야. 문제가 심각했죠, 그렇죠? 또 한국도 엄청난 뭐가 고인대로 전락해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몰락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았겠죠? 또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양반이어도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어. 왜? 과거제가 엄청나게 문란해졌거든요. 더군다나 관직을 사고 파는 뭐가 엄청나게 성행했을까? 매각매직이 성행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도 몰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세조정치의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농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바로 1811년에 평안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주도한 인물이 있어. 당연히 몰락한 양반이가 뭐라고 불렀을까? 이름이 누구였냐? 홍경래였어요. 왜냐? 첫 번째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적인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평안도에서 특히 반란이 많았죠, 그렇죠? 어떤 난이 있었을까? 이괄도 그렇고요, 이인자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이 평안도는 반역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관직 진출이나 관직 승진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거든요. 또 과거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막 이런 기록이 나와. 서울에 아주 잘 나가는 권력 있는 양반집의 노비들도 고향이 평안도라고 하면 양반들도 평안도 노비라고 불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사람들이 당연히 과거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양반이 과거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지역은 근데 또 세금도 많이 내. 왜냐?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알다시피 도구 중에 어떤 도구가 있어? 만상이 있죠. 만주랑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무역하니까 상인들도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또 이 시대 여러분들 광산 개발했었죠, 그렇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남림산맥에다가 수많은 산맥들이 있잖아. 금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광산 노동자들도 많았단 말이야. 농민들도 많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결국 지역적인 차별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이 폭정에 반발해서 농민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초창기 정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일대가 장악이 됩니다. 5개월간이나 유지됐던 농민복위가 비록 정부군의 진압으로 실패하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폭력적인 세조 정치에 농민들이 직접 뭐하고 있는 거야?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크고 작은 것들이 많았다가 진짜 전적으로 확산되는 게 있어 봐. 1862년도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당시 이 진주에 경상 우병사로 왔던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탐관오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백낙신을 파도하기 위해서 진주 지역에 또 나오죠. 몰락한 양반. 누가?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난을 일으킨단 말이야. 결국 정부도 이게 너무 그 난의 규모가 커질 것 같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나를 파견해서 이 진주성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백낙신의 이 탐악한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파견하냐면 편안하게 사람들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해요. 누가 오냐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오히려 이용태가 경상 우병사였던 백낙신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주민이라는 수도했던 농민군들을 잡아가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고 여기 이 진주성에 있던 관리들과 또다시 아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도화선이 돼서 전국적으로 농민복위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 뭐라고 하냐? 이때가 간주 임술년이었어요. 임술년은 전국적 농민이 봉기하게 되는 바로 임술 농민복위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들 정부는 또 해결하고자 해서 뭘 만들었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삼정의 문란이죠. 오케이? 네. 어떻게 되겠어?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야, 다 그거 싹 정리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정리를 거꾸로 해봐. 그래요, 맞아요. 삼정의 문란을 싹 다 없애버리자 해서 삼정 이정청을 또 일시적으로 만드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또 볼까요? 사회 불안의 심화, 전정, 분정, 환국의 문란이네요. 그럼 1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삼정의 문란. 두 번째, 여러분들 농민들의 의식의 성장이네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저항했어? 소청, 상소하거나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벽서, 투서 같은 것도 하다가 나중에는 부잣집 막 습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항조가 무슨 뜻일까? 세금 안 내는 거죠. 거세는 내시가 되는 거고요. 집단 시위도 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하면 바로 1811년에 2번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홍경래는 아니죠,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 또 하나는 세도 정치, 그 중에서 삼정의 문란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락한 양반이 누가 주도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던 상공업자, 그리고 농민, 광산 노동자, 여기서 일하는 풍파리꾼, 노비, 소상인 등이 합세해서 가산에서 봉기해서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을 점령해서 5개월간 유지되다가 결국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나아질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죠, 그렇죠? 크고 작은 농민 봉기들이 많다가 1862년 이게 더욱더 대규모로 확산되죠,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진주 밀란, 진주 농민 봉기죠, 그렇죠? 누가 경상 우병사로 오게 돼? 부정부패랑 수탈이 엄청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진주에 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죠. 이거 주도한 인물 누구였다고 했어? 유계춘. 3번에 들어갈 사람 누굽니까? 유계춘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남지방 70개국 농민봉기가 일어났죠, 그렇죠? 함경도 제주까지 조선 팔도가다 농민봉기가 됐다. 정부는 어떻게 했어?
삼정의 문란 개혁하고 암행어사하고 누구 파견하기로 했다? 안핵사. 안핵사로 누가 왔었어? 이용태. 그리고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구를 만들었죠. 삼정의 문란을 다 정리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야? 하지만 농민복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사회적인 의식이 성장했고 양반 중심의 통치 질서가 이제 붕괴된 등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OX. 삼정의 문란과 수탈, 사회 혼란은 농민봉기의 배경이 되었다. 5. 유계춘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는 탐관오리의 수탈과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에 반대함이 일어났다. 그렇죠. 평안도민의 차별에 대해서 차별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건 바로 뭘까?